어버이날 딸은 시어머니께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와 일본 여행 상품권을 선물했다. 반면 나는 2천 원짜리 조화와 카드 한 장을 받았다. 다음 날 딸은 내게 3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제발요. 엄마, 회사 팔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 아침이었다.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집이라 부르기엔 너무 고요한 공간, 따뜻하다고 하기엔 너무 깔끔한 곳이었다. 내 앞에는 빛바랜 붉은색 포장지로 싼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사랑하는 엄마께 할인 올림이라고 적힌 작은 카드가 있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침을 깨우는 포옹도, 웃음 가득한 전화도 없었다. 오직 식탁 위에 놓인 이 생명 없는 물건만이 자식의 사랑을 대변한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 조화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꽃잎은 이미 구부러져 있었고 색은 먼지가 쌓인 듯 흐릿했으며 줄기에는 이 영원이라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축하 카드는 파란색 펜으로 쓰여 있었는데 글자 일부는 흐릿했다. 아마 쇼핑백 안에서 다른 물건들과 부딪히며 번진 모양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최고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엄마. 나는 재를 삼키듯 마른 침을 삼켰다. 쓰지는 않았지만 메마른 느낌이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텅 빈 감정, 익숙함이었다. 잊힌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 벽시계를 보니 벌써 옷이었다.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내 몸은 식탁 의자에 돌처럼 굳어 있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음소거된 채 켜져 있는 TV 소리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볼륨을 높였고 거기서 나는 한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얼굴을 보았다. 최윤희, 내 딸 할인의 시어머니이자 완벽한 화장과 성형외과 의사가 빚어낸 듯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생방송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받은 어버이날 선물을 자랑하고 있었다. 3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청담동 사모님들과 함께 떠나는 일본 홋카이도 고급 패키지 여행. 이건 우리 할인이랑 지훈이가 준 깜짝 선물이에요. 애들이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지. 그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효도할 줄 아는 자식들은 다르다니까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숨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있는 것과 무관심한 것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차이가 현실이 되었다. 나는 할인이 준 카드를 접어 주방 서랍에 넣었다. 플라스틱 꽂힌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병들 옆 냉장고 위에 두었다. 그리고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상철이 남긴 오래된 원목 책장이 있었다. 나는 그가 죽은 후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파란색 파일 하나를 꺼냈다. 법률 서류였다. 30년 넘게 이어온 우리 가족의 가구회사 아름가구의 주식 소유권 증명서였다. 그리고 29년 전 할인을 낳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혀줘도 되는 사람으로 내버려뒀는지도 몰라. 그날 오후 나는 감정을 식탁에 남겨둔 채 회사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아름가구 빌딩은 내 모습과 같았다. 겉은 우아하지만 속은 균열로 가득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박 대표님. 직원들이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다.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꽃다발을 내게 건넸다. 할인이 아닌 마케팅팀에서 보낸 것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사무실에 틀어박혀 유리창 너머로 도시 풍경을 바라봤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떴다. 처윤이 오피셜님이 방금 릴스를 게시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영상을 열었다. 할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검은 벨벳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맞은편에는 최윤희가 완벽하게 계산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피아노 연주, 그리고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어머님은 저와 지훈 씨에게 친어머니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You deserve the world. 클릭. 영상이 끝났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상적인 며느리네요. 저런 며느리 얻고 싶다.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소재인데. 나는 스크린 뒤에 앉아 그 칭찬들을 읽으며 씁쓸한 웃음을 참았다. 비교 없이 존중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젠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할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최 여사님 릴스 봤어요? 익스플로어에 떴더라고요. 그뿐이었다. 두 번째, 어버이날 축하 인사도, 내 안부를 묻는 말도, 오늘 친어머니가 홀로 앉아 자신이 어느 가게에서 골랐을지 모를 플라스틱 꽃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듯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 멋지네 할인아. 시어머니께서 정말 행복하셨겠다. 1분 뒤 답장이 왔다. 그분은 엄마가 되는 법을 제대로 아시거든요.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아마 할인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엄마들처럼 안아주고 달래주고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딸이 배고프지 않도록,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어라 일하는 것을 택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침에 열었던 파란색 파일을 집었다. 내용은 그대로였다. 주식 증서, 위임장, 아름 가구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나는 첫 장에 있는 남편의 서명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이 유산은 더 이상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밤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집은 고요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고 할인에게서 추가 메시지도 없었다. 고장난 정수기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마치 모든 것의 끝을 향해 시간을 재는 듯한 벽식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둑한 조명 아래 낡은 사진 앨범이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다. 사진 한 장에는 27살에 내가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할인이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온 첫날, 그때 나는 출산한 지 일주일 만에 회사로 복귀해야만 했다. 남편과 함께 세운 작은 회사가 IMF 외환 위기라는 폭풍에 거의 무너질 뻔했기 때문이다. 직원이라곤 고작 5명. 한 달 매출로는 전기세도 내기 벅찼다. 아기를 더 오래 안아줄 시간도 다정한 엄마가 될 여유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할인은 계속 바뀌는 부모의 손에 자랐다. 나는 곁에 있었지만 항상 지쳐 있었다. 공부를 봐주면서도 머릿속은 월말 보고서로 가득했고 최고의 교복을 사주면서도 첫 학예회에 가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겨우 38살 때 심장마비였다. 세상이 무너졌다. 할인은 매일 밤 울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딸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딸의 미래가 아빠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바빴다. 시간이 지나면 딸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나의 모든 부재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내가 곁에 없을 때 사실은 딸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니었다. 딸은 사랑을 희생이 아닌 손길로, 통장이 아닌 포옹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다정한 엄마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시어머니 최윤희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서 보지 못했던 어머니상을 발견했다. 사실 그녀가 본 것은 표면, 무대, 가면일 뿐인데도. 그리고 친어머니인 나는 딸의 인생에서 엑스트라로 밀려나 버렸다. 나는 앨범 모서리를 톡톡 쳤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기억처럼 먼지가 떨어져 내렸다. 나는 서재로가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제목은 유산 및 사업 소유권 변경 증서. 나는 검은 펜을 들어 박하린이라는 이름 위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선을 그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후계자 명단을 다시 써내려갔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할인이 나를 엄마로 느끼지 않는다면 나 또한 내가 평생 지켜온 가장 중요한 것에서 그녀를 딸로 대하지 않겠다고. 내가 홀로 싸워 지켜낸 삶의 유산에서. 어버이날이 지나고 3일 후 할인이 드디어 집에 나타났다. 사과도 온기도 없이 아이보리색 블레이저와 한 동네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을 법한 가격에 거대한 악어 가죽 가방으로 치장한 날씬한 몸뿐이었다. 잠깐 들렀어요, 엄마. 청담동에서 미팅이 있어서요.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성숙하고 아름답고 성공했으며 매력 넘쳤다. 하지만 예전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고 거실벽에 낙서하기를 좋아하고 엄마, 일 그만하고 나랑 놀아줘라고 크레용으로 편지를 보냈던 어린 소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할 말 있어요? 그녀가 빠르게 물었다.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지금이 말할 때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아야 했다. 지난 어버이날 선물 말인데 그 플라스틱 꽃 네가 직접 고른 거니?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어머 엄마, 그냥 상징적인 거잖아요. 요즘엔 다들 비싼 것보다 그렇게 재밌는 선물하기도 해요. 최 여사님께 드린 다이아 반지는?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아, 그건 다르죠. 엄마, 시어머니잖아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훈 씨가 먼저 하자고 한 거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변명, 내가 홀로 삼킨 작은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방식에 너 아니?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난 2년 동안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그녀는 입을 살짝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번, 그것도 문자로. 네가 유산했을 때, 내가 병원비 내줬을 때 말이야. 기억나?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고쳐맸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누구 상처 주려던 거 아니었어요. 저 바빠요. 세상이 예전이랑 달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문으로 향하던 그녀가 잠시 멈춰 섰다. 참, 엄마 회사 요즘 더 잘 나가는 것 같던데요. 지훈 씨가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 스타트업 인테리어 프로젝트랑 협업하면 좋겠다고. 괜찮죠, 엄마?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는 향수 냄새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라는 인상만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시선은 탁자 위를 향했다. 플라스틱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색은 더 바랬고 줄기는 구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그냥 두기로 했다. 말하지 않은 고통도 여전히 실제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 같은 사람들이 기대를 멈추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표로. 지금까지도
나는 내 자궁에서 태어난 딸이 투사의 삶이 아닌 파티 무대와 비워지지 않는 와인잔 사이에서 살기를 선택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녀는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아주 영리하고 배우는 것이 빠르며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법과 눈빛만으로 기회를 읽는 법을 안다. 하지만 그녀가 단 한 번도 익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 엄마의 상처를 읽는 법이다. 강지용과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내 딸 할인이기를 멈추고 강씨 집안의 며느리 박할인이 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매력적이고 비즈니스 미소와 나 같은 9세대의 귀를 찌르는 유창한 영어로 사람을 설득하는 데 능했다. 하지만 나는 그처럼 너무 매끄럽고 너무 달콤하고 이미지 메이킹에 너무 바빠. 자기 삶의 기반이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부류의 남자를 안다. 그리고 할인은 사랑 때문인지 눈이 멀어서인지 대본 한 번 확인하지 않고 그 연극에 동참했다. 그들은 아직 반쯤 죽어있는 인테리어 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했다. 투자 유치는 불분명했고 시장은 불안정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비전 있는 커플로 행세했다. 나는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의 계획 속에서 아름가구라는 유산이 그들의 야망으로 가는 뒷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잊었다. 나는 엄마라는 호칭과 시든 꽃 한 송이로 구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미소와 5성급 호텔에서의 브런치 뒤에서 나는 할인이 외국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허락도 상의도 없이 아름가구의 이름을 다리 삼아서 단지 결혼을 하고 강씨 집안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니 박씨 집안의 피가 자동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우스운 일이다. 어느 날 밤 부동산 업계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랜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선이야, 내 딸이 내 파트너 중 한 명에게 아름가구 이름을 대고 접근했던데 알고 있었어? 나는 몰랐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나를 경악시킨 것은 그녀의 대담함이었다.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의 연장선인 것처럼, 마치 내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모든 노고의 결과가 노력도 허락도 감사도 없이 자동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예전에 나는 유언장을 쓰며 그녀의 이름을 주 상속인으로 적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것을 찢어버렸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마치 기억을 찢어밟기듯. 피와 성씨가 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 아무런 방어 없이 열어둔 바로 그곳을 등 뒤에서 가장 잔인하게 찌르기도 한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폭발하지 않고 앉아있을 이유가 필요해서였다. 나는 할인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 시계가 7시 20분을 가리킬 때 할인의 차가 집 앞에 멈췄다. 그녀는 별다른 인사 없이 차에서 내려 마치 이 집이 배고프거나 잠시 위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식당인 양문을 열고 들어왔다. 와, 옛날 생각나네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아직 요리도 할 줄 아시네. 엄마는. 나는 대답 없이 그녀의 컵에 차를 따라주었다. 그녀는 바로 휴대폰에 몰두했다. 음식을 씹으면서도 손가락은 빠르게 타자를 쳤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그녀가 갑자기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지훈 씨 스타트업이 호주 가구 회사에서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아름가구랑 협업 가능성을 먼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작년 재무보고서랑 최신 디자인 카탈로그 데이터 좀 보내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무미건조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지시 같았다.
마치 내가 우연히 그녀의 엄마이기도 한 부하 직원인 것처럼. 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할인아.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앉아서 저녁 먹은 게 언젠지 기억나? 일 때문도 아니고 네가 뭘 부탁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녀는 어색하게 작게 웃었다. 아,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다들 바쁘다고요. 보고 싶으면 휴가 때 보면 되죠. 중요한 건 좋은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말하고 싶었다. 무관심 속에 좋은 의도는 없다고.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는 관계에 사랑은 없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날카로웠고 나는 끝없는 말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번 주 안에 보내주실 수 있죠? 그녀가 재촉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 볼게. 그녀는 남은 음식을 휴지로 싸서 일어나 블레이저를 정돈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진 말고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의례적으로 내 뺨에 스치듯 입을 맞추고 떠났다. 나는 문지방에 서서 그녀의 하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난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상처를 소리칠 필요는 없다는, 모든 배신에 분노로 답할 필요는 없다는 확신이었다. 어떤 것들은 가장 조용한 복수 하나로 충분했다. 너는 더 이상 내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단골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시가를 즐겨 피우는 특유의 쉰 목소리와 드라마로 가득 찬 세상에는 너무나 차분한 태도를 지닌 중년 남성이었다. 변경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그가 가죽 서류 뭉치를 들고 서재에 앉은 후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 원장이요, 할인이 이름을 지우고 싶어요. 전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요. 김 변호사는 바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펼쳤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속인이 필요합니다. 재단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에게 상속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책상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다. 회사 인사 데이터가 열려 있었다. 내가 목표로 한 이름은 어젯밤에 이미 표시해 두었다. 한지은 대리에게 전부 넘기겠어요. 내 개인 비서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돌렸다. 그 젊은 친구 말입니까? 그 친구는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회사의 역사를 알고 나와 남편이 지켰던 가치를 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름길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별다른 질문 없이 타이핑을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내민 모든 서류에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명했다.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평온함을 느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한지은 대리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지은 씨, 알아뒀으면 해요. 언젠가 당신에게 큰 책임이 주어질 거예요.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부터 회사 모든 부문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세요. 지금 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생산 라인, 유통, 법무, 브랜딩까지. 이건 내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해요. 나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믿는 건 직급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가식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증명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 씨가 나간 후 나는 이제 법적으로 유효해진 유언장 파일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사랑을 물려줄 수 없다면 적어도 정의는 물려줄 수 있겠지. 한지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후계자로 지명한 날부터 그녀의 눈이 더 날카로워지고 행동이 더 신중해졌으며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거만해진 것이 아니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충성심이 보호받지 못하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 5개년 전략 파일 접근 권한, 주요 공급업체 정보, 심지어 해외 고객과의 비공개 회의까지. 서서히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내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신뢰에는 위험이 따랐다. 몇 주 전부터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낌새를 챘다. 마치 회사 복도에 더러운 공기가 맴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서버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구체화되었다. 그날 오후 거의 모든 직원이 퇴근했을 때 나는 마스터키로 IT실에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으며 기계 펜 소리와 데이터 램프의 깜박임만이 들렸다. 때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떠나기 바쁠 때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비가 가늘게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조용한 이별을 함께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내 손에는 회사 매각 최종 서류가 서명된 채 들려 있었다. 아름 가구는 공식적으로 벨기에의 가구회사 엘리안 홈 아틀리에와 합병될 것이었다. 진지하고 전문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박하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구매자였다. 별도의 행사도 공식적인 작별 인사도 없었다. 나는 관심을 원치 않았다. 충격 효과를 원했다. 마지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지은 씨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집중했다. 아직 26살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서류를 읽고 법무팀과 대화하고 각 조항을 검토하는 모습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날 오후 할인의 개인 기사로부터 그녀와 강지훈이 일본에서 막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휴가는 대성공이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할인이 강지훈의 어깨에 기댄 채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퀄리티 타임, 시어머니는 사랑입니다. 라는 캡션을 달고 있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슬프지도 상처받지도 않았다. 심지어 뺨을 맞은 기분도 들지 않았다. 나는 이미 무감각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실행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테라스에 홀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하린, 부재중 전화 한 통, 그리고 계속해서 32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고 탁자 위에 두었다. 근처에 불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모기처럼 윙윙거리게 내버려뒀다. 마침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제발요, 엄마. 회사 팔지 마세요. 얘기 좀 해요. 제발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아무 감정도 원한도 없이 그 메시지를 읽었다. 이것은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깨달은 딸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저 자신이 사다리로 삼던 기둥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명일 뿐이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그리고 내 대답은 이미 아침에 쓰여 있었다. 너무 늦었다.
하리나. 모든 건 끝났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다. 새벽 2시 집 전화가 울렸다. 그렇다, 집 전화. 내 휴대폰은 전날 밤부터 꺼져 있었으니까. 전화벨 소리는 그동안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던 정적을 꿰뚫으며 울려 퍼졌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전화가 계속 울리게 내버려뒀다. 45초, 그리고 침묵. 10분 뒤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집 대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엿봤다. 할인이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는데 이슬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뒤로는 차의 비상등이 깜박였고 아파트 경비원이 끼어들어야 할지 못 본 척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구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물에 빠져 산소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투자자들은 떠나고 지훈 씨는 화났어요. 이건 배신이래요.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몰래 회사를 팔아야만 했어요? 그건 아빠 유산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 문장. 단지 올바른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자식들이 항상 방패로 삼는 그 문장. 유산?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유산은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란다. 그녀는 침묵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엄마도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기회? 난 충분히 줬어, 할인아. 하지만 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바로 내 존재 말이야. 그녀는 사탕을 못 받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팔을 감쌌다. 한 번만요, 엄마. 제발 매각 취소해 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변할게요. 약속해요.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만약 어젯밤 익명의 번호로 받은 강지훈의 음성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그 메시지에는 이 회사를 담보로 그의 방향도 불분명한 디지털 가구 프로젝트를 위해 5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름 가구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쥐어짜고 싶었던 것이다. 난 화나지 않았어, 할인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난 이제 끝났어. 그녀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세상이 무너진 듯 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달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 안아주거나 따뜻한 차를 타주거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없었다. 왜냐하면 부서진 모든 것이 다시 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그것을 세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무너지게 내버려 둬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밤새 끌어안고 있던 작은 쿠션에는 어젯밤의 화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집은 그녀가 다시 딸이 되려고 할 때보다 더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통제력을 잃은 후에야. 나는 부엌에서 차 2잔을 들고 나와 별말 없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녀는 남은 희망을 담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것부터 시작하렴. 나는 천천히 앉으며 답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 엄마한테 화났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일하는 법만 아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절 안아준 적도 없고 학예회에 온 적도 없죠. 생일조차 보모 편에 케이크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다정하고 곁에 있어주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엄마를 둔 친구들이 부러워서 미웠어요. 전 혼자라고 느끼며 자랐어요. 그러다 최 여사님을 만났고 어쩌면 이분이 내가 처음부터 가졌어야 할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숨막혔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말하게 두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전 엄마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단점만 봤죠. 엄마가 왜 그래야 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이 단지 커리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게 엄마가 버티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리는 고개를 숙여 무릎을 감싸 안았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침내 깨달음으로 이어졌다고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시간의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만져주지 않은 모든 상처로 내가 굳게 잠가버린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 내 사과는 받을게.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 받는다는 것이 반복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그녀의 눈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 천천히 깜박였다. 사랑한다, 하리나. 내가 말을 이었다.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리고 아마도 다시는 같은 의도로는 아닐 것이다. 그날 나는 작은 소포 하나를 준비했다. 짙은 갈색 포장지, 값싼 리본, 그리고 내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크림색 카드. 내용물은 플라스틱 조화였다. 모양은 거의 똑같았고 색은 약간 바래고 줄기는 구부러져 있었으며 뒷면에는 여전히 이 영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카드 안에는 이렇게 썼다. 창의적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법을 아주 잘하는 내 딸에게. 나는 그 소포를 발신인 이름도 흔적도 없이 개인 택배를 통해 그녀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오후가 되자 소셜미디어가 다시 시끄러워졌다. 이번에는 파티나 호화로운 선물 때문이 아니었다. 최윤희의 이웃이 올린 영상 때문이었다. 고급차가 견인차에 끌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캡션에는 강지훈 가족이 급격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어버이날에 화제가 되었던 다이아 반지는 사업 대출금을 막기 위해 이미 전당포에 맡겨졌다는 소문이 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행복해서가 아니었다. 때로는 우주가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굳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내 사무실로 하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다이아 반지 하나와 엄마가 원했던 게 이거라면 가지세요라고 쓰인 작은 쪽지만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화면 속에서 그렇게 찬양받던 반짝임이 내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는 흐릿하게 보였다.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그들이 수년간 침묵 속에서 내가 지불한 대가에 비해 얼마나 값싼 존중을 보였는지를 상징하는 것 외에는 나는 그 반지를 책상 아래 서랍, 그들이 예전에 주었던 플라스틱 꽃과 나란히 던져 넣었다. 두 개의 상징, 두 개의 세상. 그리고 둘 다 이제 내 새로운 삶에 설 자리가 없었다. 카르마는 항상 천둥이나 번개와 함께 오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소리로 가짜 장미 향기를 풍기며 이 영원짜리 할인 가격표를 달고 찾아온다. 합병이 발표된 지 한 달 후 아름 가구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엘리안 홈 아틀리에 아시아 지부의 일부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은퇴하여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바빠졌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그날 나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그 의미는 웅장했다. 아름 레거시,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피해 여성, 그리고 소외 지역의 소녀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훈련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독립부서였다. 나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반드시 혈육에게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아름 레거시의 중앙홀에는 한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프로그램 총괄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단정한 정장과 소박한 흰 셔츠 차림으로 그녀는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해외에서 온 멘토들을 보좌했으며 매일 오후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구 디자인을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을 맞이했다. 대표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다. 제가 대표님 딸은 아니지만 마치 가족인 것처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마치 가족인 게 아니라 지은 씨는 정말 가족이야.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재빨리 미소 짓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평소처럼 프로페셔널하게 기관의 거실에는 큰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 박상철의 손글씨 인용문이 담겨 있었다. 강씨 집안의 재정 균열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예전에 자랑하던 반지의 광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일주일 만에 2명의 대형 투자자가 강지훈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에서 발을 뺐다. 그중 한 명은 아름 가구가 더 이상 가족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 후 신뢰를 잃었다고 인정했다. 나는 비웃지도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때로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우리가 손에 흙 한 줌 묻힐 필요가 없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저 앉아서 탐욕이 제 무덤을 파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어느 날 오후 현재 한 고급 보석 부티크에서 일하는 전 직원이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화제가 됐던 그 다이아 반지는 사실 순수한 다이아가 아니라 큐빅 지르코니아였어요. 가치는 200만 원도 채 안 됐고 이미 전당포에 맡겨졌다고 하더니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래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등받이 옆면에 장미꽃 조각이 새겨진 지역적 감각이 돋보이는 미니멀한 등나무 의자였다. 이건 누가 만들었죠? 내가 물었다. 알루나 씨요. 지은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장미꽃은 가시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어머니의 상징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등받이를 만져보았다. 조각은 거칠고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직했다. 이미지 과시용 쇼윈도에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젊은 소녀가 아직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던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밖의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가짜 다이아 반지는 사라지고 명성은 무너져도 존경과 진심에서 비롯된 사랑은 영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았다.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거대한 가족 유산이나 똑똑한 사위나 화제가 되는 어버이날 파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난 지 3개월 후 나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가구 디자인 박람회의 작은 무대 위에 섰다. 아름 가구의 소유주로서도 환호를 받는 귀빈으로서도 아니었다. 그저 박선이 한때 무시당하고 잊혔으며 이제 자기 자신으로 서기를 선택한 한 여자로서였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에는 방향을 바꾼 유산 뒤의 여성, 박선희님을 위한 명예공로상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트로피를 껴안거나 투쟁에 대해 장황하게 연설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멀리서 나는 군중 속에 서 있는 할인의 모습을 보았다. 짙은 화장도 값비싼 블레이저도 없이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고 나 또한 팔을 벌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치 한때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썼지만 결국 같은 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구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두 세계처럼. 지은 씨가 내 옆에 서서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 오후에 아름네 것이 갤러리로 가실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이 재활용 목재로 만든 독서 공간 콘셉트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전히 터졌고 기자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성공이나 돈,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침내 딸이 자신을 봐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다. 차에 타기 전 나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하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캡션에는 강지훈 가족이 급격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어버이날에 화제가 되었던 다이아 반지는 사업 대출금을 막기 위해 이미 전당포에 맡겨졌다는 소문이 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행복해서가 아니었다. 때로는 우주가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굳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내 사무실로 하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다이아 반지 하나와 엄마가 원했던 게 이거라면 가지세요라고 쓰인 작은 쪽지만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화면 속에서 그렇게 찬양받던 반짝임이 내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는 흐릿하게 보였다.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그들이 수년간 침묵 속에서 내가 지불한 대가에 비해 얼마나 값싼 존중을 보였는지를 상징하는 것 외에는 나는 그 반지를 책상 아래 서랍, 그들이 예전에 주었던 플라스틱 꽃과 나란히 던져 넣었다.